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납세자 세법교실 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국세공무원 교육 소속 소득세과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그 평소에는 저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납세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긴장되고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음성이 안 나오시는 분은 지금 다른 분들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혹시 본인의 음성이 이제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소리가 안 들리시면 저희 시스템에 문제가 맞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분들만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의 핸드폰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납세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정말요? 제 모습 지금 카메라에 안 나오나요? 네. 지금 아마 조그맣게 나올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한편으로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무겁지 않게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신다고요? 강의가 안 보이신다고요? 이게 요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사실 요거를 다 체크를 하면 강의에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제 강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시간 동안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세법교실 저희 소득세 분야는 저희 그 교육원에서 총 이제 3일간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3일간 진행되는 강의 중에서 오늘은 이제 신규 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강의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의 강의, 그러니까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내가 좀 잘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질문을 받으면, 수업 저희가 진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쭉 똑같이 채팅을 올려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그 질문들을 정리해서 보고 그다음 이제 시작할 때 뭐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강의가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책받침. 네. 요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납세자분들한테 나눠드린 거고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저희가 직원들뿐만 아니라 납세자분들도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워낙 원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나눠드려봤는데 생각보다 다들 이렇게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내용이 복잡하다 하시면 부채로 쓰셔야 되고 이 마우스패드로 쓰셔도 마우스패드 잘 되니까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당장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많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기본적인 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이 내용부터 먼저 보시죠. 네, 안 들리시는 분은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진행이 지금 제가 정상적으로 어렵고 저희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잠시만요. 이게 저 혼자 강의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시스템을 제가 어떻게 만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혹시 안 되시는 분도 다시 한번 접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세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약간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개인별로입니다. 이제 종종 종종 이제 그 납세자분들이 찾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공동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그 사업자 번호로 납부를 하시다 보니까 사업자 번호 납부하시다 보니까 소득세도 똑같이 그 사업자 번호별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오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소득세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인별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부간 소득 합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써 있는데 아주 예전에 한 2, 30년 정도 전에는 부부간 소득 합산 과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개인별로 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개인별 과세의 유일한 예외. 유일한 예외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공동사업에서 이제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요. 제가 악필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이제 원래는 개인별 과세인데 이것을 합산 과세하는 단 하나의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예를 들어 사업을 A와 B라는 사람이 50대 50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B가 A의 아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1억 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별 과세기 때문에 각각 5천만 원씩 이렇게 안분이 돼서 원래는 소득세 신고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각자 신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50대 50이 아니라 이 아들이 이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전부 1억 원을 다 가게 되면 너무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형식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금이 확실히 줄겠죠. 그죠? 이게 세금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 유일한 예외로서 이 B가 전부 1억 원을 다 가져간 것으로 해서 소득세를 재계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현실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순간적인 그 뭐죠? 저유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엔 다 저희가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1억 원을 각각 실제로 A, B가 다 가져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B에게 전부 다 귀속이 된다고 하면 이건 실제로 5천만 원씩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B가 전부 1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봐서 소득세를 재계산한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 과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별 과세라고 했었을 때 이 개인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가 이제 단체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개인을 저희는 자연인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소득세는 이 자연인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인과 법인 중에서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일부가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 이제 제가 용어는 사실 정식 용어는 이게 아닙니다. 그죠? 정식 용어는 이게 아닌데, 법인 아닌 단체로서, 법인을 본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라는 정식 용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을회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을. 그래서 간혹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받거든요. 아니, 우리는 단체인데 왜 소득세를 내라고 하시나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체라고 해서 반드시 다 법인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 중에서 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마을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 실수를 많이 해서 요 부분은 좀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마을회 소유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이제 했을 때 이 소득을
마을회를 위해서 쓰면 혹은 단체를 위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마을회 자체가 하나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간혹 이 소득을 마을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배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 구성원들이 각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이제 지적을 당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눠지게 되면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냐, 증여세가 부과되냐는 소득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 마을회가 벌어들인 소득은 반드시 그 마을회 혹은 단체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요거를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세되고 나서 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을회나 단체에 있는 분들이 세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이걸 당연히 나눠도 가능하다고 이제 세금을 냈으니까요, 그죠? 나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지만 반드시 자연인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주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부동입니다. 부동. 그죠? 이제 이걸 왜 제가 이제 부동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간혹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개업 일자가 예를 들면 7월 1일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부가세 과세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럼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자의 부가세 과세 기간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그 분에 대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업일자나 중간에 폐업일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조금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이것도 예외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망하시는 경우. 네, 사망한 경우에는 이게 사망일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분에 대한 소득이 기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일이 되고요. 만약에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해외 이주나 이제 우리 국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때는 출국일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주인 경우에 이주. 여기서 출국일은 여러분 비행기를 탄 날짜는 아니고요. 비행기를 탄 날짜 아니고 해외 이주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여해를 빼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진 않아요. 이제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것은 제가 좀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데,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이제 흔히 우리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금융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지금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요게 메인이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전부 이제 합산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합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상반기 동안 근로소득을 네, 올해 기준 맞습니다. 네, 작년도 자료가 아니고요. 23년 기초소득을 올해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6개월간 발생을 하신 분이 7월 1일 날 이제 6월 31일 날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셨다고 해보죠. 음식점을 한다고 해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 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정산을 해줬고 해줬으니까 이것만 따로 5월 달에 신고하시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분산돼서 낮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근로소득만 400 있는 사람과 사업소득만 400 있는 사람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의 종류가 달리 있다고 하면 반드시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합산을 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에서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소득자가 됐든 사업소득자가 됐든
아주 소액의 금액은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소득이 발생되면 그걸 금융기관에 일단은 보관을 하죠.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니까. 금융기관에 보관하면 그 이자가 매일 붙기 때문에 일일로 붙습니다. 정산만 나중에 되는 것 뿐이지. 일일로 붙기 때문에 그게 이자 소득이 다만 몇십 원이라도 이제 발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규정을 해버리면 납세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액의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리과세가 뭔지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업자가 계세요. A라는 사업자가 계시다고 하면 이 이제 B가 이제 근로자죠. 이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연봉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 연봉 1억 원을 7월 1일 날 지급했다고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 기간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신고 기간 항상 다음 해 5월 말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로자분들이 이제 이 1억 을 받고 이제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분이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회사에서 보통 여기서 이제 연말정산을 해주죠. 연말정산의 시기는 보통 2월에서 3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2월 10일까지 하는 것이고, 근로소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2월에서 3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연봉을 1억을 줬단 말이죠. 그럼 근로자분이 이때 7월 1일 날 이걸 지급받고 5월 30일까지 이 1억 원을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1억 원 쭉 다 쓰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첫 월급이었다. 그래서 차도 사고, 그죠? 여행도 다니고 하다 보면 5월 30일 시점, 이 시점에 신고 시점에 잔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득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체납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이 1억 원을 지급을 할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봉 1억 원이면 가령 2천만 원의 세금을 A라는 사업자가 미리 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연봉 1억이지만 실수령액은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천만 원은 A가 가지고 있으니까 A가 이제 뗐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A가 B를 대신해서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월급을 주고 매달 그거에 대해서 원천지수를 해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개념으로서 출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 이제 떼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B라는 분이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정산하는 시점 혹은 5월달 그죠? 이 2월달, 5월달 정산하는 시점에서 500만 원이 환급이 발생됩니다. 자, 이제 환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문의를 받았던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환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업자가 미리 뗀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돈을 지급했었을 때 이렇게 징수한 세액이 없다고 하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납세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니 저는 공제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환급세액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환급이라는 것은 공제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돌려주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는 돈이 아니라 실제 급여를 지급받거나 다른 소득을 지급받았을 때 뗐던 세금하고 실제 정산했던 세금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금액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착각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금은 미리 떼서 내는 것을 원천징수 의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더 이상 합산하지 않고 5월달에 합산하지 않고 이렇게 요거 뗀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는다. 따로 분리해서 한다. 보통 이제 소액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요. 소액에 대해서 적용.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천만 원까지만 분리가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천만 원까지는 이게 5월 달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2천만 원까지는. 그래서 2천만 원을 보통 원금 환산해 보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원. 그래서 내가 예금 잔액이 10억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 이자 배당은 따로 아까처럼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는 것 행위로 이렇게 해서 그 신고가 종결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까지 전부 다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하게 돼버리면 납세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타 소득은 보통 일시적인 소득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복권이 있겠죠, 그죠? 복권. 복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안 돼요. 이건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분리과세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자한테 원천징수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과세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사업소득은. 그것만 이제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과세 형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종합과세라고 하나 말씀을 드렸고 원칙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분리과세가 있고 또 하나 형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분류과세입니다. 자, 분류과세는 뭘까요? 분류. 왜 따로 분류를 했을까? 따로 분류했다. 따로 분류한 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퇴직소득을 예를 들어보면, 퇴직소득. 우리가 이제 회사에 30년간 근로를 했어요. 30년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 시점에, 그죠?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이제 지급받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매년 퇴직금을 이렇게 불입을 해요. 퇴직금을 적립을 하죠. 적립, 불입,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면 이 퇴직금은 사실 내가 30년을 근무했다고 했었을 때 이 30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최종 이제 어,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합산해서 과세를 해버리게 되면 보통 퇴직금은 금액이 좀 큽니다. 그죠? 만약 뭐 2, 3억 정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합산하게 해버리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퇴직금은 30년치의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합산하지 않고 이렇게 퇴직금을 받으면, 아, 예, 맞습니다. 결집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집이라는 게 소득이 결집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집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요 2, 3억 원을 근무 연수로 30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요게 이제 결집 효과가 발생된 소득이 모인다. 그래서 모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류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도 여러분, 제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부동산은 장기간 보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양도할 때까지 요 기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장기간 이걸 보유한단 말이에요. 자, 이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이게 매년 이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매년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양도 시점에 한 번에 합산을 과세하게 돼버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결집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소득이 모이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따로 합산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공제를 추가로 빼줘서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개인별로 과세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고, 그 중에 소득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결집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소득세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가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요즘은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제 4월 말부터 발송을 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발송 일자를 달리 해가지고
신고가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안내문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확인한 게 이건데 올해 발송된 안내문은 이거보다 더 종류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종류는 제가 본청으로도 받지는 못했고요. 제가 작년까지 확인했었을 때는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류가 많은 이유는 사실 이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어떤 행위가 다 달라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문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실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장 의무와 경비율입니다. 이 기장 의무와 경비율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이 안내문은 사실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은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보이시지만 말 그대로 풀었으면 장부를 기장할 의무입니다. 장부를 기장. 이거 제가 뒤에다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 뒷페이지에서 일단은 가볍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장부를 기장하는 의무가 우리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내문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요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먼저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것이 적용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이 경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장부를 기장하는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부를 기장을 해야 되는데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경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비의 비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된 소득에 대해서 요 비율만큼 이 비율은 이제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국가에서 매년 그 업종별로 수익 금액 대비 경비율을 확인해 가지고 산정해 놓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인 그 업계의 어떤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보다 살짝 낮습니다. 살짝 낮지만 그 통상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게 이 경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비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하고 단순 경비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 종류는 많지만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단편이냐, 복식이냐, 아니면 기준이냐, 단순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문 받으시면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식 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자무 대상자인지, 혹은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인지, 단순 경비율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내문을 이제 보실 때 조금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안내문은 여러분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집한 자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신고했던 부가가치세라든지 혹은 사업장 현황 신고 혹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자들을 모두 저희가 이제 많은 과세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그 과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이제 안내문이 나가는 것인데 이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해야 되거나 수용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기 전에 이 안내문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신고했던 자료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한 사실과 다른 경우는 당연히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하셔야 됩니다. 좀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내문대로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면 괜찮아요. 이득이 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제 이게 불이익을 받게 되면 세금을 한꺼번에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요즘 이제 유의해야 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죠. 제가 써놓은 이 주의 필요. 요즘 이 모두 체험이라는 새로운 안내문이 발생되게 됐어요. 이 모두 체험은 굉장히 그 소액 사업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저희가 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상의 신고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고서를 만들어서 납부 금액까지 신고서도 이제 가정을 해서 만드는 거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납부 금액까지 기재를 해서 이 기재를 해서 안내문이 나가요. 그래서 그 안내문을 보고 납세자분들이 이 금액만 내면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예상치예요.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납부를 하시고 납부를 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금액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써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고를 저희 국세청에서 대신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맞으면 이대로 신고하시고 납부하실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이제 받으셨다고 해서 납부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서도 새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납부 금액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 이후에 납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모두 채움 서비스를 할 때 실제로 확인되는 공제 금액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인적 공제를 더 적용받을 게 있는데 저희가 확인하지 못해서 여러분들만 공제를 넣어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더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그저 더 많이 내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과연 내가 이게 공제를 적용받는지 제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홈택스에서 그 신고서를 이제 예상 신고서를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그 우리 세무서의 담당자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제가 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 좀 더 낮춰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효체험이라고 해서 그대로 납부를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소득자의 기장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사업소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소득들이 이제 계좌나 그죠? 여러분들 현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혹은 이제 뭐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의 사업소득인지를 저희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소득에 대비되는 경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장부를 기록하도록 법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난 이 계좌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함에도, 만약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이제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종을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혹은 이제 음식업까지 같이 한다고 하셨을 때, 수익 금액이 예를 들면, 뭐, 여기 10억, 여기 5억, 여기 4억,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 이 제조업의 경비가 여기에 관련된 경비만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 경비가 6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 6억 원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음식업에 적용되는지를 저희가 구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를 기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안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추정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추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비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사업소득의 경비가 들어가는지 저희가 사업자별로 다 다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경비만 가지고 경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경비로 계산하게 되면 대부분 실제보다는 좀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기장 의무는 크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식부기가 뭐냐? 여러분, 복식부기가 뭘까요? 복식부기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현상을 좌우로 나눠가지고 차변, 대변으로 나눠가지고 현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김씨네 매출을 200만 원 하게 되는데 이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혹은 채권으로 받았는지 요거를 이제 기재를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상에 대한 원인까지 그렇죠? 원인까지 같이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200만 원은 실제로 내가 산 100만 원을 가지고 매출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써주는 것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실 회계학을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작성하기 어려운 그 정도로 좀 복잡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모든 사업자를 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매출 김씨는 2만 원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수익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문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후기 의문자인지를 제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편장부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봤었을 때 간편장부는 사실 이제 원래 법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혹은 우리 회계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정식 양식은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특별히 권한 장부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 법에서 규정한 양식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편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 거래 현상만 정확하게 기록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 거래 현상에 어떤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야 되냐면 간편장부 여기서 다운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다운 가능하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간편장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편해서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 내용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3년 1월 1일 날 매출액이 음료 판매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렇게 날짜와 현상, 그리고 상대편 금액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건 안 써도 돼요. 비고는 안 써도 되지만 이건 편의상 써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고에 현금을 써놓은 이유는 이제 이 장부를 간단하게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거 팁이죠, 팁.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처음에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로 대부분, 그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혹은 이제 현금 영수증, 그죠? 신용카드 수치, 그죠? 요렇게 이제 대부분, 이것으로 대부분 이제 매출 매입이 대부분 다 기록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 발급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세청에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혹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나중에 정리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현금은 그때 기록하지면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간편장부 쓰실 때는 현금 위주로만 쓰시는 거예요. 현금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현금 매출이나 현금 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미리 먼저 써놓고 나중에 이게 왜냐면 이거 매일 관련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 부분만 관리해 놓고 그 외에 이제 현금 부분이 정리가 끝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반년에 한 번씩 이것을 이제 확인 받으신 뒤에 여기다 그냥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날짜대로. 그렇게 하면 간편정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편정보가 여러분들이 한 달 쓰고 나서 한 달 제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5월달 신고할 때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무조건 매일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수, 신용카드 요걸 제외하고는 특히 현금 위주의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만 이제 작성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만 추가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작성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라고 사업자분들 특히 주의사항인데 이 현금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 꼭 지키셔야 되는데 상대편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매년 국세청에서 적격 증빙 불비, 그러니까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점검을 해요. 점검을. 적격 증빙이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겁니다. 그죠? 요게 적격 증빙이에요. 적격 증빙. 자,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을 할 때 이게 증빙이 없어도 경비로는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우리가 사용했거나 특히 이제 경비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대편 인적 사항이 없으면 이걸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이 안 돼요. 물론 적격증을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현금만 받고 현금만 주고 혹은 현금만 받고 이렇게 거래를 해버리시면 이게 경비로 인정이 안 돼서 나중에 추징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거래를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상대편 인적 사항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이제 제가 이제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간편장부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요.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장부 기장 시 혜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아까 제가 이 장부는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네,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예, 조금 있다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의무사항이 이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어요. 이 가산세를 우리가 무기장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죠. 그죠?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업자가 그러면 기장 안 했을 때 가산세를 부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기장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장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자는 뭐냐면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입니다, 여러분.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신규 사업자이거나 5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의하시고요.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도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지금 강의 들으신 분 중에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신규 사업자라도 무조건 이제 기장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원래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제가 예를 들면 22년도에 손해가 발생됐어요. 그죠? 22년도에 손해가 발생이 되면 23년도에 수익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이 발생될 과제에 보면 여기는 손해가 발생하고 여기가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수익을 통째로 과세를 하게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손해를 이 수익에서 차감해 줍니다. 차감. 이 수익에서 손해를 차감하는 것을 우리가 2월 결손이라고 해요. 2월 결손. 그런데 이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가 발생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세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만 이렇게 손해를 15년간 차감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조특법상 정해지는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잖아.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중소기업이실 거예요. 그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조특법에 굉장히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공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예 원천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좀 이제 쉬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질문은 쉬는 시간에 이제 해주시면 제가 이제 질문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통의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사업소득의 이제 기장 의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가 보기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끄시면 안 돼요. 책에다 끄지 마시고 일단은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아이고 죄송해요. 요것만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복식부기 의무자를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업종별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나다형의 군, 이게 업종군이라고 합니다. 업종군이 나눠져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 군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먼저 살펴보신 뒤에 내가 만약에 제조업이다. 제조업이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1.5억 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변호사나 의사 같이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무조건 복식부기업입니다. 전문직한테는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왜냐하면 직전 연도를 기준하니까.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이제 납세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작년에 분명히 간편장부도 상자였는데 왜 올해는 제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건가요? 수익 금액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 그러니까 개업하기 전에 수익 금액이 없어서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수익 금액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다음 해가 넘어갔다고 하면 그 전년도를 기준하다 보니까 복식부기 같은 수익 금액이라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다 신고 다 할 때쯤 와가지고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네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차분하게 이렇게 다 기재를 해놔야 나중에 이거를 이제 세무 대리인한테 맡기더라도 정확하게 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데 다 한 해가 다 지나고 나서 신고할 때쯤 이거를 이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이제 그때부터 장부를 기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뜨리는 경비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준을 직전으로 하는 거예요. 직전으로 하면 이제 제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납세자 스스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내가 수익 금액이 제조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인데 내가 만약에 수익 금액이 1.7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내가 간편장부 받았지만 올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때부터 미리 이렇게 장부를 준비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만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다만 작년에 폐업을 했어도 사업이익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이 음식점을 했어요. 음식점을 하다가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겠다라고 바꾸게 되면 이게 내가 새로운 업종을 하게 됐으니까 이건 신규 사업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폐업한 사업이익이 있다면 그 작년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전년도와 다른 사업을 했다고 해서 신규 사업자를 오인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나중에 5월 달에 돼서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년도에 내가 어떤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했으면 기존 사업자라고 보고 요 금액을 적용하시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이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조금 정각까지 쉬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저한테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2교시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